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요번 시간은요, 우리 경제학개론 기말출제 예상 문제 28번부터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8번을 보니까 이제 통화량 조절 정책에 관한 설명이다. 틀리게 설명한 것은 그랬습니다. 일단 보기 1번 보니까 재할인율을 높이면 통화량이 감소한다라고 했는데요. 이 재할인율이라고 하는 것은요, 한국은행, 즉 중앙은행하고 그 다음에 시중은행 간에 자금 거래 시에 적용되는 금리라고 보시면 되는데, 한마디로 완전 금리라고 보시면 되는데, 금리. 예. 자, 근데 금리가 이게 올랐다라는 겁니다. 예. 재할인율 높였다고 했으니까, 여러분들 금리가 올라가게 된다면 당연히 통화량이 감소하겠죠? 예. 그래서 통화량 감소라고 보시면 되니까, 보기 1번은 맞는 이야기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기 2번은 보니까 지급 준비율을 낮췄습니다. 예, 지급 준비율. 예, 지준율을 낮췄다라는 것은요, 뭐 예를 들어서 뭐 10% 지급 준비율을 5%로 낮췄다라고 한다면, 지급 준비 10%일 때는 100만원 예금이 들어오면 90만원이 대출이 되지만, 5%일 때는 5만원만 지급준비금으로 남기고 95만원이 대출이 되겠죠. 따라서 지급준비를 낮추게 된다면은 통화량이 증가하는 방향으로 갈 겁니다. 예. 그러니까는 보기 2번이 틀렸네요. 지급준비율을 낮추면 통화량이 감소한다가 아니라 통화량이 증가하게 됩니다. 보기 3번, 국채를 매각하면 통화량이 감소한다. 우리가 이제 국채를 갖다가 이제 정부가 이제 팔았다고 합시다. 국채를 시중에다가 팔면은, 국채를 팔고 대신 돈을 받겠죠? 그러니까는 결국은 시중에 있는 통화량이 줄어들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통화량의 감소로 이어질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기 4번은 통화량을 조절하여 경제를 조절하다. 맞는 이야기죠. 예, 통화량을 조절함으로 인해서 금리의 변화가 오게 되고 따라서 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겠습니다. 자, 29번 보겠습니다. 인플레이션의 발생 원인으로서 적당하지 않은 것은, 자, 우리 보기 1번 보니까 원자재 가격의 상승이네요. 우리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까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Y축이 이제 물가죠. 물가. 여기 이제 실질 GDP가 되겠습니다. 자, 근데 수요 곡선, 총수요 곡선과 총 공급 곡선이 있는데, 자, 원자재 가격의 상승이라고 하는 것은요, 기업 입장에서는 비용의 상승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내가 물건을 만들기 위해서 원자재를 사가지고 와야 되는데 원자재 가격이 올라갔다. 이것은 기업 입장에서는 비용이 증가한 것이고요. 비용의 증가는 공급의 감소를 가져옵니다. 따라서 공급 곡선이 이렇게 왼쪽으로 움직이게 되겠죠. 그러면 여기 있던 균형이 이제 이쪽으로 옮겨지게 되니까 어떻습니까? 경제가 안 좋아지고 물가도 올라가는, 예. 이런 게 이제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어쨌든 공급 곡선이 왼쪽으로 움직이니까 물가가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는 물가가 오른 것은 우리는 인플레이션이라고 하죠. 따라서 29번의 보기 1번은 인플레이션 원인으로서 적당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보기 2번 보시면 통화 공급이 감소했다라고 했는데요. 자, 여러분들 통화량이 이제 줄어들었다는 겁니다. 예. 자, 통화량이 줄어들면 어떻게 됩니까? 통화가 줄어들었네요. 돈이 줄어드니까 돈값이 오르겠죠. 금리가 올라갑니다. 예. 금리가 올라가니까 금리가 올라갔네요. 그러면은 돈 가치가 올라간 거니까 상대적으로 물건 가격은 떨어졌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통화량의 어떤 감소는요, 결국은 물가가 하락하는 그러한 현상을 가져올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29번의 답은 보기 2번입니다. 뭐, 보기 3번 재정의 확대. 정부가 나서가지고 이제 정부 지출을 늘렸다. 그러면 아무래도 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정부가 이제 돈을 푸는 거니까요. 재정의 확대는. 임금의 상승. 임금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노동의 가격입니다. 결국은 임금이 올랐다는 것도 결국은 좀 이제 넓게 말하면 물가가 올랐다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예, 그래서 인플레이션의 원인으로 우리가 임금의 상승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0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30번 본원 통화에 대한 다음의 설명 중 틀리게 설명한 것은 이라고 했는데요. 자, 이 보기 1번을 보니까요. 본원 통화는 중앙은행에서 대차대표상
요새는 이제 대차대조표라고 안 하고 이제 재무상태표라고 주로 하죠. 어쨌든 그 대차대조표 상에서 이제 부채 항목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그 화폐의 어떤 발달 과정을 보게 되면요. 금태환 증서라는 게 있었습니다. 금태환 증서. 자, 여러분들이 금태환 증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주조 차익의 문제로 인해 가지고요. 우리가 이제 증서를 발행하죠. 금화를 갖다가 거래하는 대신에. 그래서 이 증서를 발행하긴 하는데, 그래서 이 증서 가지고 이제 경제 활동 하는데, 이게 이제 집회의 시작인데요. 근데 이 증서를 갖다가 사용하다가 언제든지 금으로 바꿔달라고 한다면 금으로 바꿔줬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중앙은행은 이런 어떤 금태환 증서를 발행해서 이제 경제 활동을 갖다가 할 수 있도록 해놓고 그 다음에 이것을 갖다가 증서를 갖다가 금으로 바꿔달라는 요구가 있으면 금으로 바꿔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금을 요구하면 금으로 바꿔줘야 되니까 이게 이제 바로 부채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중앙은행에서 발행하는 본원 통화도 재무상태표상에서 부채 항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 외국 자본의 국내 유입이 많으면 본원 통화는 감소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달러가 이제 우리나라에 유입됐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달러가 유입되면은, 자, 달러가 유입되니까 우리나라에서 달러 가지고 물건 사기는 좀 그렇죠? 그러니까는 달러를 가지고 은행에 가가지고 환전할 겁니다. 그러면 은행 가서 환전하면 달러는 은행으로 들어가고 대신 뭐가 나옵니까? 원화가 시중으로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원화가 늘었는데 원화는 결국 우리나라의 통화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달러의 유입은 통화량의 어떤 증가로 이어질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보기 2번은 외국 자본의 국내 유입이 많으면 본원 통화가 감소한다고 했으니 요거는 틀린 거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보기 3번도 보겠습니다. 자, 보기 3번 같은 경우는 이제 본원 통화를 갖다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정부 중앙은행이 이제 통화를 발행합니다. 그러면 통화를 발행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겠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현금 통화라고 하고요. 우리가 가지고 있지만 우리가 쓸 것만 가지고 있지 지금 당장 쓰지 않은 것은 은행에 예금하겠죠. 은행에 예금한 돈이 바로 지급준비금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은행도 이렇게 들어온 돈을 은행 입장에서 자기만 쓸 것만 가지고 있고 나머지는 중앙은행에 예치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 우리는 중앙은행 예치금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현금 통화하고 지급준비금을 합하게 되면요. 시중에서 화폐가 발행된 금액이다라고 해서 우리 이것을 화폐 발행액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화폐 발행액. 그래서 보기 3번 보니까 본원 통화는 화폐 발행액과 그 다음에 중앙은행 지불 준비금으로 구성된다라고 했으니 맞게 설명한 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보기 4번 보니까요. 정부의 재정 적자가 커지면 본원 통화는 변동한다라고 했는데요. 자, 재정 적자라고 하는 건 이런 거죠. 정부가 거두어 들이는 돈보다 정부가 쓰는 돈이 더 많을 때를 우리는 재정 적자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걷는 돈은 100밖에 안 되는데 쓰는 돈은 120이다. 그러면 20이라는 돈이 더 나간 거잖아요. 그렇죠. 예. 시중으로 통화가 더 나간 겁니다. 따라서 통화량의 증가로 이어질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재정 적자가 커지면 본원 통화는 변동할 수 있다. 어쨌든 통화량이 증가했죠. 예, 통화량이 증가했으니까 변동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30번에 4번은 이제 맞게 설명한 거고 어쨌든 30번의 답은 2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1번을 보도록 할게요. 31번. 31번은 이제 화폐에 관한 설명이다. 틀리게 설명한 것은 무엇인가? 라고 했습니다. 요거 보니까는 이제 우리가 이제 화폐의 어떤 발달 과정을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상품 화폐가 나왔겠죠. 물론 그 전에 물물 교환이 있었겠지만요. 그래서 상품 화폐. 그래서
조개 껍데기라든가 가축이라든가 뭐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상품으로 만들었겠죠. 근데 문제는 뭐죠? 상품 앞에 문제점은요, 시간이 지나면 가치가 변동한다는 거였습니다. 조개 껍데기는 썩어서 없어지고 가축은 죽고 뭐 이런 거죠. 자, 그래서 가치가 변하지 않는 게 뭐 없을까 해서 나타난 게 바로 금속 화폐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근데 이 금속 화폐가 변하지는 않는데 문제점이 뭐냐면 바로 주조 차익의 문제였다라는 겁니다. 주조 차익. 주조 차익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처음에는 금 100%로 만들었겠지만 보니까는 뭐 금은 뭐 요 정도만 섞고 나머지는 불순물 섞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만큼의 금을 떼내 가지고 녹여 가지고 파니까 차익이 생기는 거죠. 예, 이익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이런 게 바로 주조 차익의 문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계속 하다 보니까 이제 좀 이익이 많이 생기니까 짭짤하죠. 그러니까는 금은 별로 안 섞고 나중에는 이제 불순물을 많이 섞는 그런 어떤 현상이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불순물이 많이 섞인 금화를 우리는 이제 안 좋은 돈이니까 악화가 되고요. 불순물이 안 섞인 돈은 좋은 거니까 양화가 됩니다. 결국은 양화가 결국은 악화, 근데 양화는 점차 사라지게 되고 점차 사라지고 악화가 점차적으로 이제 늘어나는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이것을 우리는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라고 합니다. 구축한다라는 말은요, 몰아내서 쫓아낸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 혹은 몰아내서 쫓아낸다라는 것을 우리는 그레삼의 법칙이라고 하고요. 그레삼의 법칙은 따라서 악화, 나쁜 거죠. 양화, 좋은 거죠. 예, 그래서 나쁜 것이 좋은 것을 몰아낸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보기 3번 보니까 좋은 것이 나쁜 것을 몰아낸다고 했으니까 이건 거꾸로 설명을 한 거네요. 그래서 보기 3번이 이제 틀렸습니다. 자, 보기 1번 보니까 금속화폐는 주조차익의 문제로 사라지겠다. 맞습니다. 금속화폐의 문제점은 주조차익의 문제였고요. 이것을 해결하고자 이제 그 지폐가 등장하게 된 거죠. 즉, 금태한 증서가 등장하게 되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금속화폐 다음에 이제 금태한 증서가 나옵니다. 그래서 증서를 발행을 해가지고 이 증서로서 이제 그 거래를 하게 했는데 필요하면 언제든지 금으로 바꿔줄 수 있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금태한 증서라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경제 규모가 커지니까 금 보유량만큼 증서를 발행하게 되면은 경제 규모에 맞게끔 이제 그 화폐가 발행이 안 되니까 이제는 금으로 바꿔주지 말고 그냥 경제 규모에 맞게끔 증서를 발행하자, 즉 지폐를 발행하자라고 해가지고요, 금으로 바꿔주지 않는 불태한 증서가 나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현재는 불태한 증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기 4번도 이제 맞는 이야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2번 그레삼의 법칙. 이건 방금 전에 우리가 설명을 드린 거네요. 그럼 이제 넘어가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33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래의 그래프는 한국은행이 목표로 설정했던 이자율의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이러한 정책과 그 취지가 동일한 정책을 보기에서 고르시오 라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 그래프를 보니까 어떻습니까? 그래프를 보니까 금리가 떨어지고 있네요. 예, 그렇죠. 여기서 금리가 계속 이렇게 하락하고 있다는 겁니다. 금리가 하락하고 있다. 자, 금리가 하락하고 있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어떤 정책을 펼친다는 겁니까? 경기를 갖다가 활성화시키겠다. 뭐 이런 거겠죠. 예. 그 다음에 뭐 금리가 하락했다는 이야기는 금리를 하락시키기 위해서는 통화량을 증가시킨다. 뭐 이런 이야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과 이제 비슷한 정책을 우리가 고르면 되겠죠. 자, A번 볼게요. 정부의 적자 예산 편성. 자, 적자 예산을 편성했다는 이야기는 뭐죠? 재정 적자입니다. 재정 적자는 언제 우리가 정책을 펼칩니까? 경기가 안 좋으니까 정부가 걷어들이는 것보다 쓰는 것을 더 많이 한다는 겁니다.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그래서 A번 같은 경우는 이제 경기를 갖다가 활성화하는 그런 어떤 정책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B번 같은 경우는 중앙은행의 지급 준비율을 인하했다. 자, 지급 준비율을 인하했다라는 것은 뭐죠? 예. 지급 준비를 인하하니까 옛날보다 은행이 지급을 위해서 준비하는 돈이 줄어들게 되고 줄어든 것만큼 대출을 더 많이 해줄 수 있잖아요. 대출을 해주니까 그만큼 시중의 통화량이 증가하는 겁니다. B번은 통화량이 증가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냥 답은 A하고 B네요. 예, 그래서 33번에 보기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보유 외화를 매각했다라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외화를 매각하면 자, 달러를, 이게 달러죠. 예, 달러를 갖다가 팔아요.
달러를 갖다 팔게 되면은 시중으로 달러가 나가게 되고 달러를 파니까 대신 뭐가 들어옵니까? 원화가 은행으로 들어오겠죠. 예. 그래서 원화 즉 통화량이 감소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D번 같은 경우는 뭐 일반 은행에 대한 중앙은행의 대출 축소. 대출이 축소되니 당연히 그 시중으로 나가는 돈이 줄어드는 거죠. 그러니까 통화량이 줄어드는 결과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어쨌든 그래서 보기 A번과 B번이 이제 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기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34번 보겠습니다. 33번 보니까 우리나라의 콜금리와 미국의 연간기금 추이를 나타낸 거라고 하네요. 예, 그래서 거기 그 그래프를 보니까 우리나라의 콜금리가 떨어졌다가 올라옵니다. 이게 이제 우리나라 이게 한국 금리죠, 한국. 예. 그 다음에 이제 미국 금리는 뭐 이렇게 있다가 올라서고 우리나라의 금리를 갖다가 역전했네요. 예. 자, 이렇게 그래프가 나와 있습니다. 자, 재현이가 한 말을 한번 볼까요? 자, 보니까는 금리 역전으로 미국으로의 자본 유출. 그렇네요. 자본이 유출되겠네요. 왜냐면 미국에 예금하면 이자를 더 준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전 세계에서 투자하는 많은 투자가들이 한국에 예금하지 않고 미국에 투자할 겁니다. 예, 미국 금리가 더 비싸졌으니까. 예, 그래서 이게 이제 재현이는 맞는 이야기고요. 그 다음 2번. 두 나라의 중앙은행은 물가가 상승할 것으로 예측. 그러니까 한국 금리도 올라가고 미국 금리도 올라가네요. 어쨌든 간에 그 두 나라 모두 금리를 올리고 있습니다. 금리를 올리는 이유는 왜 그럴까요? 물가 상승을 막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물가가 막 올라가니까 이것을 막기 위해서 금리를 올리는 거죠. 왜냐하면 금리와 물가는 이제 상반된 관계에 있거든요. 그래서 금리가 올라가면 물가는 상대적으로 하락하는 거고 금리가 떨어지면 물가는 상대적으로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물가가 올라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금리를 올려버리니 상대적으로 물가는 떨어질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상직이 하는 말을 한번 볼까요? 자본이 해외 유출돼가지고 원달러 환율은 더 하락하게 될 거야 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가 그 자본이 이제 빠져나간다라고 하는 것은 달러가 빠져나간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달러를 갖다가 빠져나가기 위해서는요, 달러를 갖다가 아무래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 외국인 투자가들이 가지고 우리나라에 투자할 때 원화를 가지고 있겠죠.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원화를 팔고 달러를 갖다가 살 겁니다. 예. 그래야지 달러를 사가지고 자기네 나라로 가져나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는 자본 유출이 된다는 이야기는 달러 팔고 그 원화 팔고 달러를 계속해서 매입하는 겁니다. 달러를 판다? 원화를 판다? 원화를 팔게 되면 원화 가치는 어떻게 됩니까? 떨어지는 거죠. 우리도 주식을 팔면 주가가 떨어지듯이 원화 팔면 원화가 떨어지는 겁니다. 달러를 계속 사네요. 그럼 달러 가치가 올라가겠죠? 그러면 환율은 어떻게 되는 거죠? 환율이라고 하는 것은 외화의 가치라고 할 수가 있으니까 결국은 환율은 올라가는 겁니다. 예. 근데 환율이 하락하게 된다라고 했으니까 상직이 하는 말은 틀렸습니다. 예. 그래서 환율이 1달러에 1,000원에서 환율이 상승했다는 것은 1달러에 뭐 1,200원 이렇게 올랐다면 환율이 상승했다라고 하고요. 1달러에 1,000원이었던 것이 1달러에 1,200원 됐으니 달러 가치가 오른 거죠. 이거 갖다 우리는 환율이 상승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달러를 계속 매입하니까 환율이 상승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상직이는 환율이 하락하게 됐다라고 했으니까 틀리게 말한 거고요. 그 다음에 현민이 한번 볼까요? 이러한 금리 변화는 수출에는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어. 그러고 보니까는 환율이 상승했네요. 환율이 상승하게 되면은 수출에는 좋은 거죠. 예. 그래서 현민이가 한 말 맞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환율이 상승함과 더불어서 이게 좀 뭐가 문제가 되냐면요. 환율이 상승해서 수출에 긍정적인 면도 있겠지만 지금 보니까 요 부분 한국 금리보다 미국 금리가 더 올랐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미국 금리보다 한국 금리가 낮아요. 예. 그래서 한국의 금리가 상대적으로 낮으니 결국은 미국의 물가보다 한국의 물가가 상대적으로 더 오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물가가 올랐다? 수출을 하려니까 한국 물건 왜 이렇게 비싸요? 한국 물건 못 사겠네? 수출이 잘 안 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환율 상승하는 것은 수출에 긍정적이지만 상대적으로 물가가 오르는 것은 수출에 부정적이겠죠. 그래서 현민이가 하는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재현과 초이.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35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그 국내 이자율 상승의 원인은 무엇이냐라고 했습니다. 뭐 이자율이 올라가는 거 한번 볼게요. 처음에 이제 국제 수지가 이제 개선이 됐다라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이제 국제 수지가 개선됐다는 것은 결국은 수출하고 수입을 비교해 봤을 때 수입보다 수출이 큰 거죠. 예, 수출이 잘 되는 거가 이제 국제 수지가 개선된 건데, 자, 수출을 많이 합니다. 수출은 물건을 팔고 대신 뭘 받습니까? 달러 받겠죠. 따라서 우리나라엔 달러가 유입이 되는 겁니다. 자, 달러가 유입이 되면 달러 가지고 우리나라에서 뭐 살 수가 없으니까 달러를 은행에 가지고 가가지고 달러를 은행에 주고 대신 뭘 받아옵니까? 원화를 받아갖고 오겠죠? 원화가 따라서 시중으로 많이 나오는 겁니다. 즉 원화는 우리나라에 통하니까 통화량이 증가하는 거죠. 예. 자, 그럼 통화량이 증가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통화량이 증가했다? 예, 돈이 많아지니까 돈 가치는 떨어집니다. 따라서 금리가 하락으로 이어집니다. 자, 그래서 금리 하락으로 이어지는데 이어지니까 이자율 상승의 원인이 아닌 거죠. 국제 수지가 개선되는 것은. 예. 그래서 보기 1번 답이 아닙니다. 자, 2번 예상 인플레이션의 상승.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인플레이션, 즉 물가가 오르리라고 예상되면 실제로 오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2번은 국내 이자율 상승의 원인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자, 보기 3번 보시면 중앙은행의 국공채 매입입니다. 자, 여러분들 국채를 매입했다고 한번 해볼게요. 국채를 매입했다. 자, 국채를 매입하게 되면요. 정부가 국채를 매입합니다. 매입하게 되면은 대신 돈을 주겠죠. 돈을 주니까 시중에 통화량이 증가하게 되는 겁니다. 통화량이 증가하니까 금리는 하락하는 거죠. 보기 3번도 국내 이자율 상승의 원인이 아니네요. 금리 하락을, 즉 이자율 하락으로 이어지는 거네요. 그 다음에 은행의 지급 준비율 하락. 자, 지준율이 하락했습니다. 지준율이 하락했습니다. 자, 지준율이 하락했다는 이야기는요, 예전보다 지급 준비금으로 가지고 있어야 되는 돈은 줄어들고 대신 대출이 늘어나는 거죠. 예, 그래서 대출이 증가합니다. 자, 대출이 증가하니까 시중에 돈이 많이 증가하는 거죠. 따라서 통화량이 증가한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통화량 증가는 금리 하락으로 이어집니다. 예, 그래서 보기 4번도 예, 답은 아니죠. 그래서 35번의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6번. 한국은행이 하는 일 중 가장 중요한 것은, 한국이 하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예, 돈을 찍어낸다든가, 그 다음에 시장 조사를, 즉, 그러니까 이게 금융 시장을 조사한다든가, 경제 예측을 한다든가, 등등, 그 다음에 정부나 은행에 은행 역할을 해준다든가 등등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은 통화량 조절을 통한 물가 안정입니다. 이게 한국은행이 하는 일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겁니다. 예, 예. 이 문제를 꼭 낸다는 건 아니겠지만, 만약에 이 문제가 나왔는데, 한국은행이 하는 일은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이냐라고 했는데, 정답에 돈을 찍어낸다. 이렇게 쓰게 되면 틀리는 거죠. 예. 한국은행이 돈 찍어내는 거 맞잖아요. 라고 하시면 안 된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일은 바로 통화량 조절을 통한 물가 안정이 바로 한국은행이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예. 자, 그 다음에 37번 보겠습니다. 인플레이션에 따른 결과가 아닌 것은 그랬습니다. 보기 1번. 자, 물가가 올랐습니다. 자, 물가가 올라갑니다. 주식도 올라가고, 부동산 가격도 올라갑니다. 예. 자, 그럼 여러분들, 부동산 가격 막 올라가는데, 아니야, 부동산에 투자하면 안 돼. 나는 예금해야지 하겠습니까? 저축이 증가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보기 1번은 인플레이션에 따른 결과 아닌 거라고 했으니까 보기 1번이 답이네요. 저축이 증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물가가 올라가면 물건을 사려고 하겠죠. 저축하기보다는. 자, 2번. 소득과 부의 재분배가 일어난다. 그렇습니다. 물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부가 증가하겠죠.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 주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부가 증가하고, 그 다음에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부는 줄어들겠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부의 재분배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무역 수지가 악화된다? 맞습니다. 우리나라 물건의 가격이 올라간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물건 가격이 올라가니까 물가가 올라간다는 이야기고, 물가가 올라가니까 외국 사람들이 한국 물건 너무 비싸, 못 사겠어. 그러니까 결국 수출이 잘 안 되는 거고, 수출이 안 되니까 무역 수지가 악화될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 다음에 화폐 가치가 하락한다? 그렇습니다. 물가가 올라가니까 상대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예, 돈 가치는 떨어지는 거죠. 돈 가치. 돈 가치를 우리는 고상한 말로 바로 금리라고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어쨌든 금리가 떨어진다. 즉 화폐 가치가 떨어진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38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리 상승 시 경제에 미친 영향이 아닌 것은 그랬는데요. 금리가 올라갑니다. 자, 금리가 올라가니까 투자가 어떻게 되죠? 투자 좀 하려고 은행에서 돈 좀 빌리려고 했더니 이자가 왜 이렇게 비싸? 그러니까는 투자가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금리가 올라가니까. 예, 1번은 맞는 이야기고요. 2번, 물가가 오르게 된다. 금리가 오르게 되면 물가가 오히려 떨어지거나 안정적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기가 너무 과열돼서 경기가 과열되면 물가가 오르니까 물가가 오르게 되면 거품이 생기니까 이러한 것을 막기 위해서 정부는 금리를 올리게 됩니다. 경기가 과열 시에. 그래서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물가가 오르는 게 아니라 물가가 안정적으로 변하게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3번 해외 자금이 유입된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왜냐면 한국의 금리가 많이 올랐네. 그럼 한국 가가지고 예금해 볼까? 투자해 볼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해외 자금이 유입됩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경기가 위축된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금리가 올라가니까 그 투자가 줄어들죠. 은행에서 돈을 빌려서 투자하려고 했더니 금리가 너무 비싸서 투자를 못하게 되니까 결국은 경기가 위축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38번의 답은 2번이 답이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기준금리. 기준금리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 그 한국은행과 시중은행의 어떤 그러니까 한국은행이 그 시중은행에게 자금을 조달해 줄 때 적용되는 금리입니다. 이게 바로 기준금리입니다. 예. 그래서 요건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실 걸로 생각이 듭니다. 이 기준금리를 가지고 한 달에 한 번씩 한국은행에서 금융통화위원회를 열어가지고요. 이 기준금리를 갖다가 결정하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40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통화량 증감의 변화가 다른 방향으로 나타난 것은 무엇이냐라고 했습니다. 자, 보기 1번을 보도록 할까요? 보기 1번은 미국 중앙은행이 본원 통화의 규모를 늘렸다라고 했습니다. 자, 한마디로 말해서 이제 통화량을 늘렸다라는 겁니다. 본원 통화를 늘렸다, 통화량을 늘렸다라는 거죠. 보기 1번은. 2번 볼까요? 중앙은행이 은행에 대한 지급 준비를 인상했다. 지급 준비를 인상했다? 그럼 지급 준비를 인상했으니 지급 준비금으로 남겨둬야 될 돈이 늘어나는 거죠. 지급 준비금이 늘어났으니 대출할 수 있는 금액은 줄어드는 거고 따라서 통화량은 감소한 거죠. 자, 그 다음에 3번. 중앙은행이 정책 목표 금리인 기준금리를 인상했다. 금리가 인상했습니다. 금리를 인상하니까 사람들이 돈을 쓰기보다는 은행에 예금하겠죠. 은행에 예금하니 시중에 돈은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통화량이 감소합니다. 자, 4번. 원화 가치의 안정을 위해 달러와의 매도 개입을 시도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달러를 갖다가 매도했다라는 겁니다. 달러를 팔아요. 예, 매각합니다. 달러를 파니까 달러를 팔고 대신 뭘 받습니까? 원화를 받겠죠. 그러니까는 은행이나 이런 데가 달러 갖다가 팔면은 달러는 이제 그 바깥으로 나가는 거고 대신 원화가 들어오는 거죠. 그럼 시중에 원화는 줄어드니까 통화량이 감소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는 이게 좀 통화량 증감의 변화가 다른 방향으로 나타낸 것은 보기 1번이 되겠습니다. 예. 자, 그다음에 41번 보겠습니다. 통화와 관련된 설명이다. 틀리게 설명한 것은 무엇이냐? 본원 통화는 중앙은행의 부채 항목이다. 이거는 우리가 아까 그 몇 번이죠? 30번에서 설명드린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대자 대조표, 즉 재무상태표상에서 본원 통화는 부채 항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2번.
정부 대출이 증가하면 본원통화는 증가한다라고 했는데요. 여러분 본원통화의 어떤 공급 그 경로는요. 정부에게 대출해주거나 은행에게 대출해주거나 혹은 외화 자산이 늘어나거나 은행의 대출이 늘어나거나 정부 대출이 늘어나게 된다면 이때 본원통화가 증가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정부 대출이 늘어나니까 본원통화가 증가하는 거죠. 그래서 한국은행이 정부에게 대출해줬다. 정부는 이렇게 대출받은 금액으로 뭐 여러 가지 공사 대금으로 쓰거나 공무원 임금을 주거나 하겠죠. 그럼 뭐 자연스럽게 돈이 시중으로 흘러나가게 되는 겁니다. 자, 근데 3번. 해외 수출이 증가하면 본원통화는 감소한다. 자, 수출이 증가합니다. 자, 수출이 증가하니까 기업들이 달러를 많이 받겠죠. 우리나라에 달러가 유입됩니다. 달러가 유입되면은 달러를 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쓰기가 좀 그러니까 달러를 가지고 은행 가가지고 환전하겠죠. 그래서 달러는 은행으로 들어가고 대신 뭐가 나옵니까? 예, 원화가 나오게 되니까 원화는 우리나라에 통하니까 통화량이 증가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틀렸네요. 예. 그래서 해외 수출이 증가했더니 통화량이 증가하는 걸로 나와야 되는데 보는 통화가 감소한다고 했으니까 이거는 틀린 겁니다. 그래서 보기 3번이 틀리게 설명한 거고요. 보기 4번은 은행 예금은 부채의 항목이다. 그렇습니다. 예금이라고 하는 것은요. 잠시 맡겨두는 건데 예금한 사람이 언제든지 예금한 돈을 지급해 달라고 하면 은행은 지급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부채 항목입니다. 그래서 은행의 재무상태표를 보게 되면 은행의 부채, 즉 차변에는 예금을 쓰고 그 다음에 은행의 자산은 대부분 이제 대출이겠죠. 그래서 자산은 대출, 부채는 예금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41번까지 같이 풀어봤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